보너스 문제네요. 4번.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이거의 끝이죠.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이게 해외 버전이고요. 아니면 그 자매품으로 이런 게 있죠. 원재료를 취득하면서 정도가 있겠네. 이 둘의 뉘앙스는 같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 돈을 안 내면 원재료를 얻을 수 없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취득 부대 비용을 뜻하므로 답은 원재료죠.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원래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랑 관세랑 다 내거든요. 관부세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관세 내셔야 되고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통관수수료도 뭐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관세랑 부가가치세는 세금이죠. 그럼 이 세금엔 또 부가가치세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에다 부가세를 붙이거나 부가세에 부가세를 붙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거 본질 자체로 끝이에요. 부가세는 따로 없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으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따로 적죠. 돌려받을 수 있으면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관세 같은 경우는 관세는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벌금조라서 네, 이거 벌금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랑 부가가치세랑 둘 다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려받을 수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이 적히게 쓰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관세는 못 돌려받으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 더해서 쓰겠지.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통관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 부가세가 따로 붙어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통관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고 이 서비스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가라잖아요. 정상적인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좀 아쉽긴 한데 영수증 받았다 치죠 뭐. 그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취득 부대 비용 맞죠? 그래서 답은 언제부다.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왜 메인 매출 전표에 나왔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뒤에 관세랑 통관수수료는 안 중요해요. 그럼 문제를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앞에 문구는 똑같아요.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보험료, 운반비, 하역료 어때요? 답 뭐죠? 원재료죠. 아무 의미 없다고 뒤에는. 그러니까 이미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데서 끝났다고요. 답이 원재료로. 그 뒤에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이제.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공부 잘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관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네. 통관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이네. 이러고 있겠지. 뭔 상관이야 그게. 지금 이 두 개가 아예 뭔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너스 문제인데 이런 건 바로 주워 두셔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상품이면 상품 네, 풀 수 있죠. 이런 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런 걸로 뭐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전산회계 1급은 함정을 안 만들어요. 웬만하면. 5번. 제품 홍보물 제작 비용 51만 원을 공인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가?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럼 우리가 부가세를 희생하면서 이러고 있겠어요? 카드 전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일반 전표에 적고 있겠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형이 이거 하는 거야. 형이 이거 광고 대행 뭐 이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부탁한 거예요. 부가세 못 돌려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형제한테 맡겼다고. 그럼 이때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쉽죠 이것도. 광고 선전비. 참고로 광고 선전비는 800번밖에 없기 때문에 번호를 안 씁니다. 이것도 보너스 문제네요. 딱 보니까. 그리고 공민카드로 결제했다.
리즈금 금융카드 51만원. 부가세는 있지만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엄청 쉽죠? 4번, 5번은 진짜 쉽네요. 그 앞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6번 대손 처리네요. 대손 처리. 대손 처리를 할 때는 항상 궁금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누구에게. 뭘, 얼마를 누구에게 못 받냐고. 당연한 거죠. 돈을 못 받으면 궁금하잖아요. 그게 단기 대여금 300만원 동행기업이죠. 자, 그럼 일단 상황 파악을 했어요. 아, 나는 얘한테 이 단기 대여금 300을 못 받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할 거는 아, 내가 단기 대여금에 대해 얼마나 대비를 해놨을까? 충당금 얼마 충전해놨지? 이게 궁금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66만 원을 까발렸죠. 하지만 이걸 안 알려준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때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계정별 원장을 적으셔야 된다고요. 계정별 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률이 높은 회차라서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적절한 계정 과목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이럴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라고도 말 안 해줄 거예요. 저는 출제자가 될 일은 없지만요. 자, 그럼 계정별 원장 가볼게요. 시뮬레이션 항상 해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수준 낮춰갖고 공부하면 안 돼요. 자, 11월 30일, 11월 30일 맞죠? 계정 과목 대손 충당금. 자, 여기서 또 대손 충당금 치고 엔터 치면 안 되죠. 단기 대여금으로 가져야 되죠. 115번. 자, 잔액 보세요. 배경 보는 거 아닙니다. 또 잔액 보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11월 30일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걸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지금. 보고 66만 원 남았네. 이걸 여러분이 확인했죠. 그 66만 원을 얘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냐고 회사에서 아무도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연습하실 땐 적어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절대. 리뷰할 때 있죠. 기출 풀다가 아 이거 장구조에 나올 수 있겠다. 해보라. 그게 여러분 실력이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갔는데 자네 왜 안 알려줘요? 이러고 있으면 나가 이러겠지. 돈 주고 쓰겠나요 그런 사람을? 네,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분개해봐야지. 66만 원 있네. 아 이거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6번 오답률 높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을 꺼내서 씁니다. 지금 66만 원 다 때려 박아야 되죠.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주 동행 기업 300만 원 한참 부족하죠? 자 그럼 이때 뭘 써야 되냐? 제가 대손 충당금은 버스카드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버스카드 잔액을 충전시키는 건 현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금은 대손상각비거든요. 근데 얘는 답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네요.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단기 대여금이니까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갖고 온다. 제가 이거 이 파트 할 때 그 단기 대여금이랑 미수금이 나오면 오답률이 높아진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처음 들을 때 와닿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틀릴 수도 있겠네. 대손 삼각비 쓰고 틀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기분 좋게 틀리는 류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조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대손 삼각비 검색해보고 둘 다 있네. 근데 만약에 내가 몰랐어도 대손 삼각비를 쳤는데 기타 뭐지? 이건가? 이 정도까지는 와야죠. 왜냐면 100%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신있게 대손 삼각비 했으면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거지. 전혀 아쉽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거지. 보고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맞힌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거 강의를 뭐 들은 적은 없는데 그 뭐 살짝 들으면 계정 과목을 막 외우라 그러더라고. 첫 시간에 막 나눠주고. 근데 제가 계정 과목 외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죠. 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글자만 외우면 돼요. 뭐 대본 이렇게 치면 충당금인지 상각비인지도 몰라도 돼. 여기 와서 찾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점표 볼게요. 그나마 그 메인 매출 점표가 정상적이죠.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니까. 일반 점표는 있어도 무시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문제 3번에 1번.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아까 배운 거랑 똑같네.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뭐 이거랑 원재료를 구입하면서랑 같죠? 그럼 답은 원재료네 얘도? 이런 거 공통점 찾으셔야 된다고. 최대한 그 기출문제 푸실 때는 기출을 무조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개로는 패턴이 안 나오니까 한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걔네 안에서 최대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최대한 그 안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풀기만 하고 리뷰 안 하고 풀기만 하면 점수가 맨날 똑같아. 50점, 50점, 50점. 인풋이 없으니까. 리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면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현금 영수증 받았네. 그럼 유형은 매입 현과 이렇게 쓰겠네요. 현과 매입 쓰셔도 되고 매입 현과 쓰셔도 되고 번호는 가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원재료 이렇게 쓰고 부가세 대를 그냥 부대 이렇게 쓰면 되죠.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네. 되게 쉽네. 저는 이렇게만 쓸 것 같아요. 33만 원을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줬잖아요. 그럼 금액 적을 필요 없죠.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1번 문제는. 그리고 이 정도 메모가 돼 있는 걸 보고 입력을. 근데 또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매칭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정도만 알거든요. 그럼 7월 이건 마지막에 한 번에 입력할 때. 그럼 매입 현황하니까 보고 57번. 품목은 그냥 원재료 쓰고 공급별 30. 이거 보고 잠깐만. 카버가 아니지. 자,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30만 원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맞다. 근데 제가 아예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틀릴 거 생각하라고. 그리고 쿨하게 지우고 아 맞다 얘는 같이 썼지 하고 그냥 다시 쓰면 되죠. 그럼 멘탈이 깨지지 않잖아요? 아니 얘 또 왜 이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바꾸셔도 돼요. 그 거래처는 상호택 때 전자 안 뜨죠. 네. 근데는 보통 예금 3번 혼합 가서 대변에 10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입력은 좀 생략할게요. 이제 이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그림을 줬네요. 세금 계산서를 줬는지 받았는지 이거 직관적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은 오른쪽 위를 본다. 천안테크죠. 그럼 내가 천안테크니까 너는 청주자동차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동차 부품이라 불러. 이걸 왓이에요. 이거 왓이죠? 이거 뭐야? 하면 자동차 부품이요. 근데 회계에서는 아이 그 왜 팔고 있냐고. 아 이거 우리가 만든 제품인데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품목에다 자동차 부품을 안 쓰고 제품 매출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써야 여러분이 관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중요하잖아. 채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정 과목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얘는 매출 과세죠. 네, 매출 과세입니다. 그럼 결제 수단을 볼까요? 제품 매출이 2,500에 부가세 250이 붙어요. 그럼 우리는 2,750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결제 수단 나왔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결제 수단은 왓이에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음으로 2,500을 받았다라는 거지 계정 과목이 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파는 회사니까, 만들어 파는 회사니까 이게 곧 제품이고 제품 매출에 대한 어음을 받았으니 받으러 어음이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쓰던 걸 판 거예요, 중고나라에. 그럴 수도 있죠, 사업자한테. 그럼 그때는 미수금이 되는 거지, 어음을 받아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음 써 있다고 막 신나서 받으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외상미수금은 또 어때요? 외상미수금은 계정 과목 아니죠. 그냥 결제일과 인도일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외상이구나. 그럼 내가 제품을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을 적고 제품이 아닌 걸 팔면 미수금으로 적어야겠다까지 와야지. 얘도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계정 과목이랑 착각을 해버리면 바로 나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을 하고 있는데, 자, 어음 받은 것도 써볼까요? 받을 어음 2,500. 왜 받을 어음인지 아시죠? 제품 매출이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은 그 문제 보면은 제품을 판매하라고 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저는 이 말 안 줄 거예요. 그냥 다음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아니 이게 제품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알지 생각해봐요. 제조 도매 써있죠. 그 왼쪽 위에 공급자에 제조 도매 써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내가 제조인 걸 몰라도 도매는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최소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이에요. 왜? 제조 아닌 도매니까. 그거 보고 계정 과목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그냥 제품 매출. 자, 그래서 제품이니까 받으러옴이고요. 외상미수금은 외상매출금이죠. 그냥 부가세, 대급금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얘는 차변만 적으면 되죠. 금액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럼 이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음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외상을 쟤한테 주는 거는 상대방, 무조건 상대방이죠. 얘한테 돈 받겠지. 근데 어음은 남의 거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서양수 항상 생각해야지. 어음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청주자동차잖아요. 근데 청주자동차한테 어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충주자동차한테 받은 어음이다. 이렇게 되면 받으러 어음의 거래처를 충주자동차로 바꿔줘야 되죠. 그거 정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배서 양수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입력은 이제 알아서 해보시고요. 싱가포르에 소재한 글로벌 인더스트리와 42,000달러의 직수출을 하기로 계약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하였다.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42,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이렇게 돼 있죠. 혹시 계약금 이야기 있나요? 없죠. 그럼 돈을, 계약금을 줬었던 소릴까? 아니죠. 네,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말만 했었던 거야. 우리 42,000달러 거래하기로 했잖아. 오늘 하게, 이거예요. 그럼 오늘 하면 돼요. 그럼 얘는 키워드가 선적입니다. 선적. 그리고 직수출. 이 두 개를 표시하세요. 직수출, 선적.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직수출하면 수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출이 직수출이에요. 왜냐면 간접 수출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직수출이랑 선적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그 수출을 하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도 해야 되고 배에다 물건 싣고 보내고 내리고 막 엄청 길죠. 그러면 언제를 수출하는 날로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선적일을 수출한 날로 하자. 즉 그날에 분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선적을 한다는 말은 배에다 물건을 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배에다 물건 싣기 전에 수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출 신고한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배에다 물건 실은 날 있죠. 그때 분계를 친다고, 장부에다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적일이 기준일이 돼요. 공급 시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고 싶어요. 기적일이라고.
비행기에다 싣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또 맨날 선적 나오다가 기적 나오면 막 멘붕 오거든요. 이해할 수 있죠? 배가 선이고 거북선 할 때 비행기가 기니까 그 코로나 때 비행기 막 그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일부 개조해서 짐 날랐대. 사람 안 타니까 기적이지 그게. 비행기가 더 빠르기도 하죠. 그보다 가벼운 것들은 비행기로 날릴 수 있지. 뭐 기적이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나왔는데 제가 환율하면 그 맨날 진짜 환율, 가짜 환율 이랬죠.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내지. 기준 환율 1,200원이고 뭐 환전 환율 뭐 이렇게 내는 거야. 대고객 매입률 뭐 이런 거 있잖아. 매입률, 뭐 매도율 이딴 거 주는 거야. 1,300원이나 이렇게. 또 멘붕 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짜 환율, 가짜 환율 구분하라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식. 여러분이 진짜 무역회사에 있으면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물건을 배에다 실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기준일로 삼기로 했어. 배에다 물건 실은 날을 수출일로 하자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오늘 환율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가보니까 오늘 환율 5개야. 뭐 쓸 거냐고. 근데 그 중에 여기는 한 개 있는데 그럼 한 개만 알려주지 않는다고 실제로는. 그럼 이때 우리가 돈을 오늘 안 받았죠.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달러를 오늘 받든 안 받든요 기준 환율 써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돈을 안 받은 경우도 지금 그럼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돈을 안 받았으니까 환전을 할 수가 없죠. 환전 환율을 알아서 뭐 해야 되나? 그냥 네이버 쳐서 오늘 환율 치면 그게 기준 환율이죠. 팔 때 살 때 중간이 기준 환율이랬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 쳐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지금 궁금한 거지. 오늘 받으면 얼마지? 그게 1,200원이라고. 그러니까 1,200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환전 환율이 1,300원이나 지금 나랑 상관없지. 조금 더 디테일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달러로 오늘 받을 수도 있죠. 쿨 거래해가지고. 근데 환전을 안 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난 달러가 좋아. 달러로 물건 또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도 기준 환율이에요. 왜? 환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한 개 줬다고 한 개로 주는구나 이러고 풀다가 같이 주면 틀리는 거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걸 누가 틀립니까 솔직히. 아니 42,000이랑 1,200 두 개 있는데 이걸 나누겠어요 그러면? 곱하겠지? 그래서 곱해서 푸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 한번 그 디테일이 있죠. 11월 7일에 유형이 16번 수출 제품 매출로 쓸게요. 공급가액은 여기다가 42,000 곱하기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죠. 42,000 왜냐면 42,000 적으면 42,000원이 돼버리니까 하면 5,040만원. 이거는 아주 초급적인 문제인데 저는 아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공부해봤자 도움이 안 될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글로벌 전자 없고 이거 골라야 돼 지금. 명세율 부분에 우리 두 개만 쓴다 했죠. 수출은 1번, 명세는 3번. 1번.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수출 신고 번호는 원래 수출 신고 필증 거 보고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됐어. 외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이것도 뭐 보너스 문제네요. 개꿀 문제네 이거. 그래서 3번은 매출 수출이 있고 4번은 물건을 팔았죠. 그리고 제가 힌트 드린 적 있는데 비사업자. 그러면 비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할 리가 없다. 달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죠. 왜요? 하니까 그냥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카드 전표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겠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수증 드릴까요? 됐어요. 갈게요. 이렇게 된 거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예요. 이거 잘못 보면 발급했다 이렇게 보겠네. 그럼 아무것도 발급 안 했죠. 근데도 부가세 내야 되죠. 그런 걸 건별이라고 합니다. 건별. 건별은 세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증빙을 안 줬다. 영수증 줬다. 간이 영수증 줬다. 거래 명세서 줬다. 근데 국세청이 보기엔 간이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나 나는 모르니까 발급 안 한 거다 해버리죠. 그래도 부가세는 갖고 와. 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요거는 그냥 제가 붕괴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진짜 보자마자 10초 컷입니다. 전체 10초 컷. 12월 7일 유형 14번 제품 매출 이제 좀 아까 틀려봤으니까 11만 원을 바로 쓰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 여기 거래처는 장태호 개인인데도 있네요. 전자는 없고 공개 1번은 끝. 개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는 붕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4건별 이렇게 적고 끝이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해봐야 그걸 알지. 한두 개 풀어보면 그냥 무턱대고 다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이거 개꿀이네. 그냥 14건별 쓰고 그냥 바로 입력해버려도 되고 얘는. 아니면 이따가 한 번에 하셔도 되고. 5번은.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더 많겠죠 당연히. 5번 문제는 생산부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 일반 과세자한테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랑 잠깐 좀 앞으로 돌아갔다 올게요. 이거 잡고 그 아까 일반 전표 5번 문제 있죠. 이거랑 똑같다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 전표 5번이랑 메인 매출 전표 5번이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차이는 지금은 일반 과세자잖아요. 근데 일반 전표 5번에 아까 그 광고 선전비 있죠. 이 사람은 4,800 미만 간이 과세자겠지. 똑같이 내가 카드를 내밀었는데 아시겠죠?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말하라고요. 나 공부 이렇게 했다고. 다른 애랑 다르다고. 그럼 진짜 다름을 느끼겠어. 그럼 5번 얘는 뭐 그럼 상대방은 원래 세금 계산서 요구하면 줄 수 있죠. 근데 아 됐어요 그냥 카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매입 카과가 되는 거죠. 매입 카과. 그리고 여기서 살짝 또 틀면 지금 이게 그 생산부 직원 간식이죠. 네 만약에 거래처 만나는데 거래처 주려고 커피 산 거야. 네, 뭐그 정도는 사실 복리후생비로 하겠지만 원래로 따지면 거래처 직원한테 간식으로 주려고 샌드위치 커피 사줄 수도 있죠. 카드로. 그럼 접대비죠. 그럼 얘는 일반 전표예요. 어차피 불공제니까. 그러니까 그 4,800 미만 간이과세자한테 받든 접대를 하든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건 똑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지. 받으면 불공, 안 받았으면 아예 안 중요해. 그냥 일반 전표 가. 이런 느낌이니까 이걸 4번 정정 문제에 낼 수 있다고요. 이 문제를 생산부 직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생산부 직원 거래처 간식으로 준 거더라. 그럼 일반 전표로 바꿔야지. 지금은 매입 카과인데 이거 지우고 일반 전표로 옮기는 겁니다. 부가세 없애고. 그럼 많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쉬운 거는 누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솔직히 답만 알려주면 1시간에도 끝내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답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하는 게 기출 분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만 보고 넘어가는 거는 그 합격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냥 답 보고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예측을 하지 않았잖아. 기출 분석은 예측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를 하자. 그럼 여기서는 500번 복리후생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상황으로 생각해봐요. 직원들 샌드위치 사줄 건데 딱 갔는데 사장님 여기 그 세금 계산서 돼요? 그러니까 아 저 간이과세자인데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이러겠지. 그러고 찾은 데가 여기라고. 이해되셨죠? 안 그럼 6만 원이 그냥 날라간다니까? 아 6천 원인가? 6만 원이죠. 금액 꽤 크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진짜 중요해요. 회계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 답은 끝났으니까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할 줄 아시죠? 네. 너무 쉬워서 적기가 좀 민망해서요. 그 다음에 6번
자, 역시 또 나오죠.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은 불공이 꼭 나온다. 지금 5문제 동안 불공이 없었죠. 그럼 이제 불공 나올 차례죠? 이제 요새 트렌드가 6번에 넣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불공 안 나오면 왜 이상하다, 불공 어딨지? 아예 불공을 찾고 시작하시든지. 그래야 마음 편하지. 2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불공이. 토지 자본적 지출이랑 자동차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좀 어렵죠. 그러니까 불공 하나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러면 또 안 돼. 마음을 열어놓고요. 자, 그럼 이때 접대했죠. 접대를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군요. 불공이에요. 메이트 2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불공제 사유니까. 얘는 뭐 할 말은 없지만 한번 불공을 다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입력했을 때랑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54 불공이고 800번 접대비 공급가격이 여기는 또 200 써야 되죠. 200을 써야 20이 따로 붙으니까. 자, 이렇게 쓰고 거래처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둘이 상사한테 물건을 사서 그걸 접대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A한테 물건을 사서 B한테 접대했다 이럴 수 있죠. A한테 사서 B한테 접대한다고. 근데 거래처 B 적고 있으면 안 되죠. 접대비라고 접대하는 거래처 쓰면 안 돼요. 항상 증빙을 주고받는 곳이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입할 때 세관장을 거래처로 썼잖아요. 왜? 나한테 물건 파는 애가 증빙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래처는 증빙. 메인 매출 점표는 증빙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해줬죠. 영업부는 거래처에 20주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A에 20주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A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A가 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거래처니까.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면 수준이 낮아져요. 실제로는 2개가 나올 텐데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럼 접대하는 거래처 X하고 둘이 상사가 나한테 줬구나.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 회계 이거 수준이 너무 낮네요. 이거 안타까울 정도인데. 자, 그럼 전자 발급 받았고, 자, 불공제 사유는 접대죠. 4번에. 자, 붕괴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입니다. 혼합 가서 이제 써볼게요. 원재료를 접대비로 바꾸고, 자, 대변에 보통 예금을 써요. 근데 보시면 221로 붙어있죠. 왜? 20만 원이 취득 부대 비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관세랑 똑같아진 거지. 뭐 그런 내용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문제를 낸 거야. 4번 문제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카드 점표 받았더라. 그럼 이거 지우고 일반 점표 가야 되죠. 그럼 일반 점표는 어떻게 쓰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분계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소속만 다르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네, 4번 문제를 항상 대비해야 돼요. 근데 요새 너무 쉽게 나와서 조금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할 게 없네 진짜.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정정 문제죠. 정정 문제. 네, 그나마 조금 긴장해야 되는 파트예요. 문제 4번에 1번.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업자 나, 자, 비 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네요. 그럼 임대차 거래가 나왔고 이거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누가 건물주냐. 누가 건물주 할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미 나왔죠. 임대업자 나잡이라고. 쟤가 건물주네. 그럼 내가 건물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건물을 임차하죠. 그럼 나는 보증금을 맡겨야 하죠.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인데 자산이겠네.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 외우지 말고. 회계에서 외울 게 딱히 없어요, 사실. 차입금이라고 하면 빌린 돈이죠.
그럼 보통 내가 차입금을 하면 보통 예금에 뭐 얼마 들어오고 차입금 얼마 이렇게 돼서 이게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부채가 차입금이니까 임차 보증금도 부채? 이런 건 개 나가리지 완전. 그런 직원 아무도 안 쓰죠. 임차, 건물은 빌렸지만 대신에 보증금은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산이죠. 그러니까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12월 1일이니까 그냥 일단 들어가 보면 되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뭘 고치라는 거지? 근데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사람들이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보통 예금이 대변에서 빠져나갔죠. 그럼 내가 보증금을 맡긴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임대인이거든. 그럼 임대보증금이란 말은 째가 써야지. 내가 어디 건방지게 임차인이 어디 임대보증금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 좀 습관화 시키면 좋은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원에 그 옛날에 그랬더라고. 원장님이 여기 뭐 우리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빌리는 입장이면 임차료라고 말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활 속에 그 습관을 좀 시키거든요. 나는 임차인이니까 임차료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생활화 돼 있으면 이제 안 헷갈리죠. 그래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센스 있으면은 바로 찍었겠다. 아 임차 보증금 말하는구나. 끝. 왜 내가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임차인의 보증금이에요. 내가 지금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이야기를 하자고. 우린 절대 임대인의 보증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12월 9일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가 잘못된 거고,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일반전표로 회계 처리했다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일반전표로 가볼까요? 12월 9일. 잘못했군요. 화물 트럭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승용차였잖아요. 승용차 수리를 하고 뭐 카드 점표 받았다 하면 이게 맞아. 하지만 완전 개판이네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트럭 수리했고 완전 난리 났죠. 얘는 매입 과세잖아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냅두고 매입을 주려고 합시다. 날짜 똑같이 세팅합니다. 12월 9일. 그리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승용차였으면 54번 불공이에요. 근데 트럭이니까 51번이죠. 그런 디테일을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갖고 뽕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 이거 바뀌면 뭘까? 이거 바뀌면 뭘까? 이거 바뀌면 뭘까? 그럼 기출을 두세 개 푸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네, 그 다음에 품목은 저는 500번 차량 유지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문제인 게 차를 수리했죠. 그러면 차 수리하면 웬만하면 자본적 지출은 안 나오죠. 엔진 교환할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수리나 하겠지. 그러니까 차에 수리가 나오면 이거 수익적 지출이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회계적 포인트죠. 그리고 부가세를 받냐 못 받냐는 세법적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트럭이냐 승용차냐는 부가세를 받냐 못 받냐를 결정해주고 그 안에 수리 내용이 있죠. 그냥 자질구레한 거 고친 건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 근데 엔진을 갈아버렸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부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입체적으로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 둘 간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어요. 있을 수도 여기서는 아예 없습니다. 접대 쪽은 좀 관련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게.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할 때 승용차, 트럭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서 그냥 일반 수리인데 뭐 엔진 오일, 그리고 그냥 엔진 교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승용차다 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럼 이거 부가세 못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승용차에서 부가세를 못 받는 게 결정이 되죠. 그럼 이때 이 승용차를 엔진 오일을 갈든 엔진을 갈든 못 받는 거 똑같잖아. 맞죠? 뭘 하든 못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계정 과목만 달라지겠지. 부가세를 못 받는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 유지비를 할래, 차량 운반부를 할래 이거고. 그럼 이번엔 트럭을 고쳐요. 그럼 트럭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엔진 오일 갈면 엔진 갈면 이름만 달라지고 부가세를 받는다는 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맨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되겠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풀면 내 알고리즘대로 가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부가가치세가 1번이고 회계가 2번이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냐 안 내냐, 냈으면 돌려받냐 안 받냐가 1번이라고 일단 그 사실을 정해놓고 그 뒤에 개정 과목을 따지셔야 된다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걸 하셔야 그 늘어요. 점수가 확 튀어요. 이거 안 하면 맨날 점수가 똑같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옮겨 적을 거예요. 90만 원이라고 적을 거고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처는 전의 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1번. 공개는 보통 예금이네요. 통합하고 이거 보고 써주시면 되죠. 차량 유지비 500번,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고 일반전표 삭제. 왜냐면 일반전표 삭제 안 하면 돈 두 번 쓰게 되죠. 99만 원짜리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안 맞지. 금액이 안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무난하게 나오네. 저는 회계 1급 강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부 1급 강사 그거 해야 재밌겠다. 이제 강사가 아니죠.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나? 외화가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주제가 있으니까 수동 자동만 정리하고 내일 이론이랑 같이 합시다. 이거 1시간 안에 끝내고 이제 3시간 잡고 해야겠다. 기출을 차분하게 하려면. 자, 그럼 문제 5번은 결산이죠? 올 수동이네요. 트리플 떠버렸네. 다 수동이죠. 1번 부가세 정리. 부가가치세 정리는 분계를 직접 하셔야 되고, 그다음 2번에 환율, 외화 환산 역시 공개하셔야 되고, 3번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요건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랑 비교해야 되니까 내일 시간 잡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내일 마무리하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죠? 5번 빼고 다 풀었으니까 내일 5번이랑 이론 이렇게 1시간 끝내고 기출문제는 내일 드려야겠네요. 근데 이제 좀 실력이 향상돼서 지금 거 복습하시면 내일 거는 받자마자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106회, 105회 분석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